손주 얼굴 한번 보겠다고 찾아간 사람에게 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건지 그날 저녁 나는 밥숟갈을 들다가 말고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30에 서울로 올라와 남편과 함께 식당을 열었고 그렇게 40년 가까이 밥 냄새에 묻혀 살았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단둘이 작은 방 하나에 몸을 누이고 살고 있어요. 아들이 어렵다며 데리고 온 며느리는 처음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인사성도 밝았고 살갑게 웃었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도 자주 했죠. 그런데 집문서를 넘겨주고 손주가 태어난 뒤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밥상 차려주고 청소하고 빨래도 하면서 나는 늘 내가 이 집의 손님이 아닌 주인이라는 생각을 버린 적이 없었어요. 서랍 안에 들어있는 등기부등본 그 한 장의 종이가 그걸 증명해 주니까요. 그날 남편이 우산도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고물 수레에 우유 2팩을 실은 채 손자 얼굴 한번 보겠다고 말이죠. 1시간쯤 지나 축 늘어진 어깨로 돌아온 남편이 신발도 벗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고 그 현관 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남편 옷에서 흙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비에 젖은 봉투가 주머니에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거기엔 손주 이름이 적힌 작은 노트 하나가 있었어요. 곰을 줍는 돈으로 사모은 스티커와 그림 카드들이 아무렇게나 꽂혀 있었죠. 내가 그 서랍을 열었던 건 화가 나서도 아니고 자존심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이 집에서 가장 무시당한 사람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누구 하나는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서류를 꺼내 정리하는 내 손을 보며 남편이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이젠 나도 너 말릴 힘이 없다. 그 말에 나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럽다며 내쫓긴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사실. 그걸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부터 하나씩 알려줄 겁니다. 집 얻어달라던 사람들은 문서 한 장 손에 쥐고 난 뒤부터 날 새들어 사는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폐렴 진단을 받았고 며칠 더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나는 병원 침대 옆에 쭈그리고 앉아 조용히 휴대폰으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잊은 적 없었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내 이름이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둘이서 6평짜리 반지하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뒤에는 겨울마다 곰팡이를 닦아내야 했고 장마철이면 이불을 비닐에 싸서 침대 위로 올려야 했죠. 그러다가 겨우 얻은 13평 아파트, 그게 지금 그 집입니다. 아들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집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처갓집에선 도와줄 여력이 없다고 했고 둘이서 눈물까지 보이며 애원하길래 문서를 넘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직접 나가고 애들 부부를 들였던 겁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도 했고 주말마다 음식을 만들어 오기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손주를 핑계로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집에 먼지가 많아 아이가 아프다고 했고 우리 냉장고 음식은 손주에게 안 맞는다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곰을 줍는 아버지를 아이의 정서에 안 좋다며 못 보게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자기가 더러워서 그런 거라며 앞으로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안에서 쿵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는 가끔 우리 집을 자기 집이라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말버릇이려니 넘겼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게 확신처럼 들리더군요. 사람이 문서를 한 장 가졌다고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나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집 앞 부동산 2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세를 물었고 조건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으로 돌아가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집을 다시 찾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때문도 며느리 때문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살아온 세월에 침을 뱉은 사람들이 그대로 눌러앉아 웃고 있는 모습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며느리는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대신 내게 점심을 먹고 가라며 억지로 만든 미소를 흘렸다. 나는 조용히 식탁 끝에 앉았다. 남편은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몸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손주 얼굴은 한번 보고 싶다며 다시 그 집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 손을 잡고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눈치를 봤고 아들은 휴대폰만 내려다 봤습니다. 그들 사이에 끼어 앉아있는 내 남편이 한참이나 말이 없기에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가진 집이라 말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나는 그 집을 팔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꺼내면서 손이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진심인지 묻기도 전에 아들이 먼저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나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집 매도 계약서 초안이었고 거래 예정일은 열흘 뒤로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아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식탁에 앉은 채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 남편이 더럽다며 쫓겨났다고. 그 장면은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남편 어깨에 묻은 먼지와 그 손에서 떨어진 우유팩 하나로 다 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더듬었고 나는 그 말도 막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30년보다 내가 살아온 3년이 더 당당하냐고 나는 그 자리에서 묻고 싶었어요. 그날 밤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한 번만 생각을 바꿔달라며 어디 갈 데도 없고 돈도 모자란다고 말했지만 나는 창문 너머로 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충분히 들릴 만큼 내 침묵은 또렷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안다는 것. 늙은 사람 하나쯤 병원에나 있어야 하는 존재로 본다는 것. 하지만 나는 그 집의 주인이었고 지금도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려 합니다. 제 몫을 되찾는 싸움을요.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서류로 말없이 끝을 맺을 겁니다. 감정 따위 하나도 섞지 않고요. 내가 이 집 주인이라는 걸 서류로 도장으로 그리고 날인된 계약서로 이제야 말해줘야 할 때가 왔다. 집을 보겠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중개소에서 연락이 왔고 일요일 오전 10시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 달력을 보며 그날 누가 문을 열어줄지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장난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설마 그 집을 진짜 파시겠냐고 웃으며 아들에게 중얼거리더군요. 하지만 내가 계약서 사본을 내밀었을 땐 그 표정이 갈라졌습니다. 내 이름 석자, 도장 날짜, 심지어 중개업자 이름과 도장까지 박혀 있었죠. 나는 말했습니다. 열흘 남았다고 준비하라고.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고 며느리는 뒤에서 나지막히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혼자 찾아와 손을 모으고 앉았습니다. 살 곳도 돈도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이사 비용이라도 도와주면 안 되겠냐며 겨우 입을 떼더군요. 나는 그제야 아들이 이 집의 무게를 처음 실감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처럼 침묵으로만 반응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주눅든 표정을 보였거든요. 며느리는 나를 따로 부르진 않았습니다. 대신 손주를 시켜 나에게 말을 붙이게 했죠. 아이 손에 들린 과자 한 봉지. 내가 옛날에 사주던 그 브랜드였습니다. 나는 과자를 받아 들지 않았고 아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너무 작고 여린 손이었어요. 그 손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을까? 내가 그 아이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장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며느리는 다음 날 중개소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팔지 말아달라고 시어머니가 잠시 감정에 휩쓸린 거라고 거짓말을 했더군요. 그 말은 바로 내 귀에 들어왔고 나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지만 내 손이 따뜻하다고 느낄 만큼
서로에게 온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은 채 그 집은 떠났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고 다음은 실행뿐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우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입에서 내 남편을 욕한 소리도 들었던 사람이다. 나는 들은 걸 잊지 않는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먼저 나가서 마당을 정리했고 대문을 열어주며 차분히 인사했습니다. 그 집을 사겠다고 한 부부는 웃으며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한쪽에 앉아 있었고 손주는 놀라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들은 안방에서 나와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모른다는 듯 자연스럽게 거래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이 집을 팔기로 결정했고 사려는 사람도 이미 계약서를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일어나 잠깐 얘기 좀 하자며 나를 끌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작은 목소리로 묻더군요. 진짜 이럴 거냐고, 아이는 어쩔 거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무런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이 손주 얼굴 한번 보겠다고 고물술에 끌고 왔다가 현관 앞에서 쫓겨났던 장면이 내 머릿속을 덮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고 그 뒷모습이 얼마나 작고 초라해 보였는지 나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살려달라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매달리는 모습이 우습게만 보였습니다. 아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변명도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 뒤에 서서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나는 그 모습에서 이제 더는 설득할 가치도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서를 꺼냈고 나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아들은 그대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우리 거였고 우리가 나가줬던 것이지 절대 내준 적은 없다고. 그러니 돌려받는 게 당연한 거라고. 며느리는 며칠 후에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묻더군요. 왜 할머니는 가지 않고 자기네만 나가야 하냐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아이에겐 죄가 없지만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자기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조금은 기억했으면 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쫓긴 건 우리였지만 결국 이 집에서 나가게 된 건 그들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모욕이 시작된 자리에서 끝은 내가 내기로 했습니다. 눈물로 사정하던 입술도 결국 침뱉던 그 입이라는 걸 나는 끝까지 잊지 않았다. 계약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아들은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집에서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모든 기류가 내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걸 그들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짐을 싸는 모습은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개 상자만 보였지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자 거실과 주방, 안방의 생기가 빠져나가고 남은 건 덩그러니 놓인 선풍기 하나였습니다. 며느리는 내 앞에 앉지도 않았고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손주만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 얼굴로 내게 다가와 같이 놀자는 손짓을 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고 아주 짧게 말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비수처럼 박혔을 겁니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는 오늘 끝을 맺어야 한다고. 짐을 다 싼 날 아들은 현관 앞에 섰습니다. 말없이 내게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내가 본 건 자기 자식을 책임지지 못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걸 당연하게 여긴 채 그 위에 앉아 살다가 그 바닥이 무너지고서야 내려다보는 눈이었죠.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우리 것이었고 우리가 물려준 적도 없으며 다만 머물 수 있게 해준 것뿐이었다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내쫓음으로 갚았으니 이제는 각자 길을 가는 게 맞다고. 며느리는 끝내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주가 내게 달려와 무릎을 안고 울었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울음이 언젠가 멈추고 기억으로 남을 때 이날이 그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 생각해 주길 바랐습니다. 이삿짐이 떠난 오후 집안은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서랍을 열고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꺼내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종이는 이 집을 다시 내 품에 돌려준 증거이기도 했고 내가 더는 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커튼을 걷었고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나는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오랜만에 집이 집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났던 사람은 결국 다시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앉았다. 그 옆자리에 내가 누구를 앉힐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아들 가족이 떠난 뒤 집안엔 이상할 정도로 기척이 없었습니다. 문 하나 열고 닫는 소리도,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아이 울음소리도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남편이 조용히 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먼저 따뜻한 물을 끓이고 과일을 깎았겠지만 이제는 말없이 앉아 있어도 충분한 시간이 흐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나는 젊을 때 참 많이 다퉜습니다. 장사로 다지고 아이 키우며 버틴 세월 내내 의견 충돌도 많았고 서로에게 실망도 했던 적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지나고도 결국 남은 사람은 서로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내쫓듯 대하던 날 그 사람이 돌아와 말없이 옷을 갈아입던 뒷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나는 그걸 지켜보며 다짐했습니다. 남은 생에 다시는 그 사람이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게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집을 지켰고 도장을 찍었고 아들을 등졌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묻는다며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는 끝까지 내 남편 편이었다고. 주방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이 셋을 앞세우고 남편과 내가 뒷짐을 지고 서 있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 안에선 누구도 더럽다거나 쫓겨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손주 사진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에 조용히 넣어두었고 가끔 꺼내 웃고 있는 얼굴을 바라보며 아이가 잘 크길 빌었습니다. 남편은 요즘도 종종 습관처럼 새벽에 신문을 가지러 나갑니다. 고물수레는 버렸고 대신 작은 플라스틱 상자에 새벽 시장에서 얻은 전단지를 넣어옵니다. 나는 따뜻한 차를 내어놓고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엔 TV도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집은 이제 우리 둘만의 공간입니다. 고요하고 단단하며 무너뜨릴 수 없는 벽으로 둘러싸인 곳. 나는 그 안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럽다고 내쫓았던 남편이 다시 그 집 현관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누구도 그 사람을 밀어낼 수 없었다. 며느리가 떠난 뒤 이 집 앞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고물수레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대신 남편은 작은 의자 하나를 내놓고 아침마다 마당에 앉아 신문을 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고 가끔은 손주 또래 아이들이 인형을 들고 인사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었고 나는 그 옆에서 늘 식탁 위를 정리하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느냐고. 피부칠을 내치는 일이 말처럼 쉬웠겠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무엇을 지켰고 누구의 손을 붙잡았는지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보이게 될 거니까요. 손주가 학교 앞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그날 내가 왜 멈추지 않았는지 스스로 알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다시 존엄하게 만들기 위해 한 싸움이었습니다. 그게 내 남편이었고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집도 자식도 다 내려놔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내려놓는 것도 지키는 것도 스스로 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나는 그 기준을 단 한 번도 흔들지 않았고 그래서 후회도 없습니다. 그 사람과 나 조용한 이 집에서 늦은 아침을 함께 맞이하며 더는 숨지 않아도 되는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둘만의 집이 되었고 그 안에선 누구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무시도 없고 눈치도 없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따뜻한 공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말 없이 사라졌고 누군가는 말 없이 남았습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아 보여도 사실은 전부였습니다. 누구도 시어머니의 선택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덕분에 누군가는 다시 존엄을 되찾았고 누군가는 뒤늦은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단단할 수 있다는 것, 말보다 행동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에서 확인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으로 다음 이야기의 목격자가 되어주세요. 가족이란 이름 아래 묻혀버린 수많은 상처와 침묵들,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